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한국은 보릿고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빴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서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잘 자라는 쌀만이 필요했고 식량 자금만 해결되기를 바라던 염원을 담아 탄생한 교배종이 바로 통일벼였습니다. 효자였다고 추억하는 통일벼는 맛뿐만 아니라 단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통일벼는 한국 규모에 클 수 있도록 개량되었으나 냉해에 약한 편이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물모자리가 필요했고 그만큼 자재비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볏집이 짧아서 맥살이 없어서 농한계 부수입원이었던 가만이나 새끼줄을 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무당과 함께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릿고개 효자였다는 추억하는 통일벼는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통일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품종의 탄생 중 쌀 자급을 위하여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1편을 들으셔서 품종의 탄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품종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수원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재님? 네, 통일보 품종들이 육성 보급된 기간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간이었으며 총 40개가 육성 보급된 품종입니다. 40개 품종 중 수원 작물 시험장에서 14개가 육성되었습니다. 수확량 확대로 무미일이 없어졌고 쌀 막걸리도 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쌀 막걸리 맛있죠. 기적의 벽시 같았던 통일벼에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이야기는 맹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통일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 통일벼가 기적의 벽시였지만 그 당시 농민들한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초기에는 수확량이 농사 면적의 50% 이상이었지만 60년대까지 베이비 붐으로 인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주식인 쌀 생산량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쌀 부족이 심각하게 되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쌀을 만들게 된 거죠. 기적의 벽시인 통일벼가 개발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신품종의 개발 당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열대지방에 맞는 품종으로 한국 기후와는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통해 키운 모팜도 나오게 된 거죠. 참 인구가 매년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서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그때 그 보릿고개와 베이비 붐 세대에 인구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필리핀에서 개발로 도움을 받았고 당시 일본, 대만, 필리핀 3개국의 교배가 되었다고 했었는데요. 다
따뜻한 나라의 품종이라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이런 걸 알고 선택받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인의 뚝심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벼의 개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으로 세계의 벼 6종이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반면에 혹시 TV 전원 일기를 보셨던 어른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농한기에 오순도순 모여 새끼줄을 꼬거나 가마니도 만드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통일벼는 아까 무당님 말씀하셨듯이 볏집이 짧고 힘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다고 해요. 겨울철 부수입인데 어렵게 된 거죠. 밥 먹기도 힘든 시절, 지금처럼 현금 서비스도 안 됐던 시절이잖아요. 동네 잘 사는 집에서 쌀을 빌리기도 하는데 부잣집에서는 맛없는 통일벼를 짓지 않으니 당시 수확은 적지만 맛 좋은 악기바리를 빌렸던 거죠. 네, 악기바리 저도 지금 먹고 있는 쌀이긴 한데요. 악기바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밥맛하면 악기바리가 최고였죠. 빌린 쌀은 어떻게 갚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린 대로 갚아야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추수 이후 악기바리를 빌렸으니 이듬해 농사를 지어 악기바리로 다시 되갚는 거죠. 저 같아도 악기바리 빌려주고 통일벼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기적의 벽시라고는 하지만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였던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찾아보니 통일벼의 밥맛이 좋지 않다 보니 보급률도 낮았더군요. 또한 보리 밥맛이 통일벼 밥맛보다 낫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벼달이 맛이 없듯이 소도 싫어해서 여물로도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었고요. 군불로라도 불을 지펴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재가 돼버리니까 오래 불이 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퇴비감으로 쌓아두고 썩히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수확량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생산량을 위한 개발이다 보니 냉해와 병충해에 약한 품종이었는데 벼가 짧아서 새끼를 꼬을 수도 없다고 했었는데요. 비료를 키우기를 했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얘들이 태풍이 불면 쓰러져서 논바닥에 철퍼덕 붙어버린 거죠. 효자인 줄 알았더니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키가 짧으니까 비료나 거름을 많이 해서 이걸 키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럴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찬반의 의견들이 당시에도 분분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품종 개량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71년에 키가 작고 줄기가 단단해서 잘 쓰러지지 않으면서 잎이 곧주선 이상적인 초형을 가지고 벼알수가 많이 달려있는 소출이 되었어요. 병에도 강해서 재래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호형을 가진 통일벼를 개발하게 됩니다. 보통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12년이 걸렸던 거를 6년 만에 새 품종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약간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하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 시절에 시간 단축하는 것들이 절실히 했었고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그만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부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속전속결로 하던 시절이니 많은 과학자들이 열정이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맛은 없지만 통일벼로 인해 배고픔을 덜어준 건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 수원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통일벼를 바로 이후에 풍족해진 모습은 어떤가요? 네, 앞에서 빨리 이제 마무리하자고 하시면서 통일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76년 주곡 자급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쌀막걸리가 허용되면서 돼지 삼겹살 구이에 쌀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북새통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았다고 해요.
네, 점차 유전자원의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발되어 갔는데요. 1980년대에 냉해를 입으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통일벼로만 대부분의 농가가 농사를 짓다 보니 피해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었죠. 1980년대면 풍요로운 시절 아닌가요? 쌀의 품질과 밥맛도 떨어지던 통일벼가 그렇게 퇴장하게 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통일벼가 떠나고 동진벼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되고요. 농업진흥청 역사 이래 단일 품종으로 가장 오래 재배된 벼 품종이 되기도 합니다. 동진배 이렇게 발음하죠. 동진벼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동진배. 예, 이게 수원 품종인가요? 아닙니다. 호남 작물 시험장 품종입니다. 무당님은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의 계통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진벼 이후로 최고의 품종으로 육성된 호품벼도 있었는데요. 수확률이 좋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면서 생산 중단되는 품종이 되기도 합니다. 보릿고개를 구원한 통일벼 이후 먹거리가 늘어나면서 쌀의 과잉 공급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쌀을 적게 먹다 보니 쌀 소비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요. 수입 제한이 있던 품목 중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97년부터 자유개방되면서 농업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학교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저도 이 시 현장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르신이네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협상 저도 교과서에서 봤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쌀의 고급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산비 절감과 토지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한 품종 개발로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적인 곡물 파동, 고급화된 소비자의 요구, 시장 개방으로 고급화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최고의 품종은 개발이 되었겠죠? 네, 최고 품질 품종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외관, 밥맛, 완전미, 내재해성이고요.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이 모든 걸 충족하는 걸 수원에서 그 품종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품종은 중남부 평해지용 중생종인 고품이며 계통명은 수원 4745인데요. 그 이외에도 하이암이 수원 511호, 중부 남부 평화지용인 중만생종에는 품종 상광이며 계통명 수원 474, 칠보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많이 듣던 이름 칠보도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드디어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입니다. 결국 좋다는 건 밥맛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내재해성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재해성이 높다는 건 농약 사용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도정률을 높여 품질이 높아지고 브랜드 쌀의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에도 맞는 품종이 개발되다 보니 선호하는 품종을 농가에 맞게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쌀의 브랜드화는 요즘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처음이 수원 품종이라니 자랑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농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2004년부터는 친환경 쌀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풍족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밥 짓는 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통일벼 시절에는 그랬겠지만 2010년 쌀의 고급화가 시작되고부터는 기능성이 강조된 쌀이 개발됩니다. 쌀의 용도가 다양해지는 거죠. 친환경 상품을 비롯한 기능성 쌀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붉은빛이 도는 홍진주는 포도주의 폴리페놀과 녹차의 카테킨 함량이 높다고 하고요. 황산화 물질로 혈압을 낮추고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검증되기도 했어요. 물론 수원 품종이고요. 적진주 쌀도 황산화 성분과 항암, 항균 작용 성분이 있다고 하고요. 체지방을 줄여주고 비만 예방에 효능이 있는 흑광벼도 있습니다.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저 이거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검증됐다고 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당뇨에 좋은 쌀도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현미도 맛이 좋게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능성 쌀에는 더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네, 쌀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굳지 않는 떡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양조용 쌀도 개발되었는데 쌀 소비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방송에 영흥수목원에 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직접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영흥수목원에 있는 논 가보셨었죠. 예, 거기 보니까 통일벼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품종의 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통일벼가 자라고 있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가지 여종의 품종이 심어져 있으니 아이들하고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에서 육종된 쌀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쓸신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곱씹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어렵지만 좀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옥수수 이야기입니다. 저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앞에서는 우리 벼 이야기 했었는데 벼, 보리, 밀, 콩 등은 암술과 수술이 같이 객체에 있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반면 옥수수는 서로 다른 객체의 암술과 수술을 교배하면서 변식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벼, 보리, 콩 등이 수정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진짜 신기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옥수수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니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자연 상태에서 수정되거나 합성 종자를 통해 수정된 종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종자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교배도 쉽다 보니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며 육성되고 있었어요. 제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옥수수 품종 육성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옥수수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특이점이 있나요? 다른 개체의 교배 방식으로 번식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농사가 거듭될수록 옥수수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작 장애라고 해야 할까요? 인삼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토양이 안 좋아진다고도 하잖아요. 옥수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육종은 잡유전을 없애고 순수한 혈통의 종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는 교배를 거듭한 잡종이 아닌 순종의 엄마, 아빠종을 찾아내는 건데요. 좁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순종을 찾아낼 수는 없고요. 우리 막 미국 영화 보면은 옥수수밭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규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재배되어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최고 품질은 그럼 미쿡거 아닌가요? 시골에서도 차마 옥수수를 처마에 걸려있는 옥수수를 보고 있긴 한데요. 그걸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팝콘 옥수수와 초당 옥수수, 찰 옥수수가 있다면요. 각 품종당 400m 이상 띄어서 재배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옥수수 교배 방식이 서로 다른 암술과 수술이 교배되는 타식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 팝콘 옥수수와 찰 옥수수가 교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잡종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 시골 옥수수야 가족끼리 나누어 드시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상품성으로 한다고 하면 이 순 재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 옥수수가 해마다 맛이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는 이유였군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어야 하고 순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옥수수는 알알이 교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 옥수수에 보면은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런 거래요. 말하면서도 좀 심각하네요. 네, 옥수수가 자연 교배종과 합성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원에서는 옥수수 6종 방식을 교배종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1977년 농가에서 시범 재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잡종으로 수원 19호 옥수수가 개발됩니다. 최초라고 하시면 전국에 있는 옥수수 품종이 수원 19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도 수원 품종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직전까지 전국 재배종의 대부분이 수원 19호 옥수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옥수수 먹는 사람한테 그 강원도에서 났지만 수원 품종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잘하셨어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또 나오는데요. 농산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수수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료용 옥수수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수입산은 곡식용으로 가공용 옥수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식용 옥수수와 사료용 옥수수 개발의 6종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식용 옥수수는 찰옥수수, 단옥수수, 팝콘용 튀김 옥수수들이고요. 사료용 옥수수는 412지용이라는 옥수수입니다. 식용 옥수수 종류도 쌀처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외국산 옥수수들이 대부분 사료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개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찰성이 높은 찰옥 1호라고 198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90년대에 인기가 시들해졌고요. 90년대에는 식용 옥수수가 주목되면서 찰옥 2, 그러니까 수원 17호, 1미찰, 수원찰 45호 품종이 나오는데요. 모두 수원 품종입니다. 육종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따뜻한 나라인 태국에서 연구해온 품종이 찰옥2이기도 합니다. 그즈음 김선림 박사는 팝콘용 옥수수가 일정한 모양으로 튀겨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옥수수 수염의 성능 분석 등 옥수수의 성분, 기능 개발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게 된 시발점인가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한국 옥수수종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네, 80년대 이후 고기 소비가 많아지면서 옥수수 수입량 중 80%가 사료용이고요. 나머지 20%가 식가공용이고요. 2014년 기준으로 쌀보다 옥수수 소비량이 3배가량 많이 소비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논밭에 다 옥수수 농사를 지어도 수입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재배종은 간식용 옥수수가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에선 우리처럼 삶아먹는 옥수수 간식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우리 종 옥수수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열심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의 넓은 평야에서 길러지고 온 옥수수들에 맞서 지켜지고 있는 우리 옥수수가 특히나 수원 품종이라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맹류와 콩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다음 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 이야기를 했고요. 벼와 옥수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네, 하면 할수록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올 여름에 옥수수 많이 먹고 냉동실에도 엄청 많이 가득 채웠는데 이게 다 수원 19호라고 생각하니까 무지 뿌듯합니다. 수원 옥수수 화이팅! 파이팅!
정말 몰라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편 뿌듯하기도 하고요. 수목원에서 통일별을 보면서도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젠 옥수수를 보면서도 특별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근 이모님한테 옥수수 제가 따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나눠드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 땅에 있지만 어느 하나 그냥 있는 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군대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교과서에는 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수원의 이야기를 계속 관심 있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수원 콩각 맹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콩콩. 안녕.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